듣보들과 함께 영화를 통해 교양을 넓힙니다. 듣고 보는 듣보 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의 진행을 맡은 우정입니다. 네, 저는 앞에 있는 가지언니입니다. 네, 저는 시에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5월이 이제 8월이 됐어요. 갑자기 5월로 갔지? 이제 8월이 됐고 아마 이제 여름 휴가를 다녀오셨거나 또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 저 얼마 전에 뉴스 보다가 우리도 이렇게 더워졌으니 낮잠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너무 좋다. 그쵸? 네. 그래서 낮에 20분씩 자자고 시에스타 필요해. 네, 맞아. 근데 진짜 그럴 만한 날씨고 생기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맞죠. 그 낮잠 자는 나라 보면 음. 너무 뜨거우니까 사람들 안 돌아다니니까 맞아. 그냥 이럴 바에는 대대적으로 낮잠을 자자 해서 만든 제도인데 진짜 도입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과연 한국에서 도입될까요? 바빠. 현대사회. 지금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아니면 사실 낮잠 안 자고 빨리 집에 보내줘도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그것도 좋아하겠다. 20분 일찍 끝내주세요. 그죠? 그러고도 남아 효율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무더운 날씨에 맞춰서 여름 이야기를 잔뜩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일단 첫 번째 가벼운 질문으로 하나 가져온 것이 요즘에 이제 여름이 되면 또 새로운 영화들이 많이 개봉을 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뭐 그게 여름 영화가 아닐 수도 있기는 한데 또 여름에만 개봉하는 영화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올여름 극장가에 기대작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두 분은 혹시 있으신가요? 가지 언니부터? 안타깝게도 그 극장가에는 없어요. 아, 네, 넷플릭스 가에는 있는데 OTT에 네, OTT 쪽에는 음. 좀 관심이 있는 기대작들이 있는데 막상 극장가에서는 되게 땡기는 게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리고 8월 지나서 9월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OTT로 좀 네. 얘기를 해자면 저는 웬즈데이가 이제 8월 달에 8월 초에 정말요? 시즌2가 공개가 됩니다. 오. 그래서 그거를 또 엄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 웬즈데이요? 웬즈데이? 손가 맞아요. 맞아요. 그거. 이거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아쉽네. 넷플릭스의 그 웬즈데이입니다. 제 춤이 좀 별로였죠? 네, 팀 버튼이 감독한 웬즈데이고요. 그리고 여름 지나고는 9월에 이게 박찬욱 감독 신작 나오잖아요. 어쩔 수가 없다? 그거 되게 기대되더라고요.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네, 그거랑 그리고 이거는 왜 8월에 개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연상호 감독의 얼굴? 박정민 배우가 나오는 그 약간 호러물 같더라고요. 그래서 8월에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도 9월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 없구나. 그러게요. 네, 좀 기다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시에나는요? 와, 저는 가지 언니랑 완전 좀 되게 반대되는 영화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지금 개봉 기다리고 있던 영화가 있었는데 주라기 월드 저는 시리즈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 네. 이번에 스칼렛 언니가 네, 또 왔잖아요. 이미 개봉했는데 아직 못 봤어요. 여유가 없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라기 월드 여름에 기대하고 있었고 이제 올해 예정작들 중에서 제가 기다리는 게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토피아 2 그리고 그거 언제 나와요? 그게 한 10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8월 지나서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바타 불과제가 올해 개봉을 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영화 시리즈 중에 저 나우유시미 3가 올해 또 개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스케일이 큰 판타지 상업 액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혹시 저는 주라기 월드를 한 번도 안 봤는데 네. 여름의 요소가 있나? 여름에 개봉하는 이유가 있나 싶어서. 주라기 월드가 저는 시리즈를 개봉하면 거의 봤던 것 같은데 대체로 항상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그 배경 자체가 거의 여름이에요. 그치, 약간 정글. 네, 막 정글이어서 이런, 배경 자체가 거의 항상 여름에 아.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런 약간 정글의 막 물과 동물들 그런 게 합쳐져서 여름에 거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겨울이 계절이었던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그렇군요. 저는 이미 개봉한 영화인데 우리들의 교복 시절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대만 모릅니다. 영화, 대만 영화예요. 근데 대만 영화구나. 오늘 대만 영화를 다룰 예정이어서 가져온 건 아니고 그냥 네. 요즘에 진짜 기대하고 있는 보려고 지금 계속 벼르고 있는 영화인데 네. 상영 중인데 평점이 꽤 괜찮더라고요. 이제 개인적으로도 원래 청춘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이기는 네. 하지만
근데 이게 청춘 영화도 별로인 영화들이 되게 많거든요. 대만 영화라고 다 괜찮지도 않고. 근데 이제 비교적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니 댓글을 보니 잘 다룬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고. 근데 물론 이런 영화들이 약간 마케팅을 너무 잘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호언장담할 수는 없지만 네. 보러 가려고 하고 있고, 제가 기대하는 것은 약간 국내 영화 중에 성적표의 김민영이라는 그게 영화가 이제 있죠. 극장에서 다시 재개봉을 아니요. 그 영화 같기를 바라고 있어요. 아. 우리들의 교복 시절이 성적표의 김민영 같은 그런 좀 투박한 면도 있고 좀 그런 영화기를 다루고 있는데 어떤 영화일까 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우,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여름 영화 잘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이제 여름 영화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제 뭔가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이 영화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반전이 좀 있어요, 영화가. 네. 그래서 혹은 이제 나는 스포를 전혀 원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을 영화를 먼저 보고 오시기를 네. 추천을 드리고, 그러면은 줄거리를 가지 언니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모님의 도시락 전문점 일을 돕고 있는 티앵커는 수영 경기장으로 배달을 나갔다가 언니 샤오펑을 응원하기 위해서 온 양양을 만나서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네. 어렵게 용기 내서 데이트 신청을 해보지만 양양은 언니가 장애인 올림픽에 나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이 아닌 수화로밖에 대화할 수 없는 그들이지만 밝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양양의 모습에 더욱 매혹되어가는 티앵커는 정말 어렵게 데이트에 성공했는데요. 네. 그날 저녁 샤오펑 언니는 이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되고요. 양양은 이걸 계기로 이 모든 것이 나의 탓, 그날 언니를 돌보지 못한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고 자책하면서 네. 티앵커를 좀 멀리하게 됩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의 네. 사랑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제목을 보고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영화 제목을 안 알려드렸어요. 우리 제목 얘기 안 했나요? 이 영화는 2009년 대만 영화 청설이고요. 네. 그래서 줄거리를 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 영화가 저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영화라고 생각하고 골랐거든요. 네. 근데 의외로 한국에서 개봉 당시에 2만 명밖에 안 들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영화 당시, 개봉 당시보다 이후에 뭔가 그 입소문을 많이 탔던 영화로 보여서 두 분은 원래 알고 있던 영화였지요? 저는 한국 리메이크 대에서 그러니까 그 청설로 더 알고 있었어요. 아, 네. 기존작은 그러면 뭐 딱히. 네, 딱히. 아, 그렇구나. 시인아는요? 저는 기존작을 알고 있었어요. 네. 저는 아마 왜 이렇게 유명한 영화라고 생각했지라고 생각해보니까 네. 제가 뭐 한 중학생 때쯤 이렇게 나왔던 영화여가지고 네. 그때 그 또래 아이들이 더 좋아해서 더 유명한 영화라고 생각했나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주변에서 추천을 저는 너무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때 볼 수 있는 청춘 로맨스 영화니까 네.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이게 그 리메이크가 됐다 보니까 그 동명의 그 청설이라는 이름으로 리메이크가 되어서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한국 작품이 너무 많이 걸려요. 맞아요. 그래서 옛날 영화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조금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때 많이 관객이 안 들었던 이유도 그렇긴 하겠지만 감독님이나 배우들이 한국에서 기본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청펀펑 감독님이라는 여성 감독님인데, 여성 감독님이시구나. 네, 여성 감독님인데 간간히 영화를 찍으시기는 했는데 전체 작품이 한 4개 정도 있으시고 그중에서 한국에서 한 2-3개 정도 개봉을 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잠자는 청춘, 우리 오빠 좀 데려가, 뭐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어디로 데려갈까요? 못 들어보셨죠? 저도 못 들어봐서 이제 감독님이 유명한 분들은 아니고 배우들도 사실 많은 청춘 영화들이 사실은 네. 그 신인 배우들을 많이 기용을 하잖아요. 이 영화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세 주인공들이 전부 거의 데뷔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알려진 다음에 다른 영화를 많이 찍으신 것 같아요, 지금은. 어허. 그래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뭐 티앵커 역의 펑위엔, 양양 역의 진의함, 샤오펑 역의 천옌시 뭐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 사실 이름도 약간 중국식, 대만식 뭐 그런 것 때문인지 여러 이름을 좀 쓰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헷갈리긴 하지만 아무튼 그 샤오펑 역의 천옌시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를 찍은 후에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에서도 주연을 맡으면서 조금 더 이 배우는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배우로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정보들보다 좀 더 흥미로웠던 게 이 영화의 개봉 뒷 배경이었는데요. 네. 이 영화가 대만에서는 2009년 8월 28일에 개봉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대만 타이베이시에서 청각장애인 올림픽이 개최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이제 그때 개봉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배경이 좀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좀 영화가 좀 전반적으로 감수성이 있는 네. 면들이 있어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네. 이제 영화 어떠셨는지 좋았던 점, 뭐 인상 깊었던 장면 네. 이야기를 어떤 분부터 해주실까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 저 한번 봤었던 영화더라고요. 근데 아예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 우정이 이 영화 알고 있었냐고 물어봤을 때, 이거 몰랐다고 해야 되나? 알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래, 봤었으니까 알고 있다고 하자. 이래서 얘기했는데, 다시 보니까 중간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재미있게 잘 봤고요. 그 청각 장애를 소재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영화들이 저는 보통 보면 대체로 좀 그 청각 장애로 인한 뭐 어려움이나 그 불편함을 전면에 내세우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제 이 영화는 좀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의 삶 안에서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일상을 보여줘서 그게 좀 저에게는 어렵거나 무겁다고 영화 속에서 느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장애가 주는 좀 거리감보다는 오히려 뭐 이런 삶도 우리 주변에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더 가깝게 느껴졌던 영화였어요. 그리고 이제 음성 대사보다 어쨌든 수어나 이제 표정이나 뭐 눈빛, 손짓 같은 그 비언어적 표현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게 또 소리로 듣는 거랑 다른 섬세한 그런 감정도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없지만 어떤 감정이 오가는지를 느껴지는 장면들이 많아서 요즘은 되게 막 시끄럽잖아요, 영화가. 근데 오히려 또 그게 더 좋았어요. 그리고 주인공들이 둘 다 너무 되게 따뜻하고 착한 인물들인 것 같아요. 막 무겁거나 막 관객을 피곤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되게 보는 내내 미소가 지어지던 그런 캐릭터들이었고 또 두 사람의 로맨스만 다룬 게 아니라 자매 이야기에도 깊이가 있어서 뭐 가족 안의 책임감이나 갈등 그런 현실적인 감정들도 잘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영화 보면서 내가 마치 대만 여행 하다가 이 주인공들이랑 우연히 알게 돼서 친해진 느낌이 들 정도로 영화가 저는 굉장히 편안하고 유쾌했어요. 그 요즘에 본 콘텐츠들은 너무 자극적인 게 많아서 또 되게 빠르잖아요. 자극적이고 빠르고 그런데 그런 것 속에서 이 청설 영화가 되게 느릿하게 다가왔지만 오래 머무는 영화 같았고 그래서 오히려 편안하게 되게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 영화가 말해주는 그 사람의 그런 결 같은 게 되게 좋았어요. 막 격렬하고 막 드라마틱하고 운명 같은 사랑이어야만 사랑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영화였던 것 같고 이런 작고 사소한 뭐 배려나 그런 눈길 속에서도 충분히 사랑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쉬웠던 점은 좀 전체적으로 서사가 약간 단조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조금 있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자 주인공 티앵커가 되게 밝고 낙천적이라서 매력 있는데 현실에서 있을까 싶은 그 철없는 도련님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양양도 티앵커를 오해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명확하게 좀 보여주지 않아서 왜 오해하고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후반에 그 반전과 오해가 풀리는 장면이 저는 좀 명확하게 들어오지가 않고 그래서 그런 거구나 반전인데 이거보다는 뭐지? 갑자기 무슨 말이지? 약간 이렇게 다시 생각하게 되는 느낌이 저는 좀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냥 길거리 씬에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 계속 쳐다본다. 이거 그냥 그런 게 좀 웃기기도 하고 약간 뭐 레트로 감성을 한 스푼 더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가지연이는요? 저는 이게 조금 안타까운 후기를 먼저 드리자면 아니 이유가 나름에 있는 게 어쨌든 저는 청설이라고 했을 때 또 바보같이 내 맘대로 한국 청서를 봤죠. 그래서 뒤늦게 듣고 다시 대만 청서를 사서 다시 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청설로 이미 그 어느 정도의 신호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그대로 대만 영화를 보고 어쨌든 요즘 영화와 그 시절 영화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가 어쩔 수 없이 되면서 이 대만 청설에 대해서는 감흥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조금 먼저 어쨌든 한국 걸 봐서 좀 아쉬웠다. 예, 뒤에 감흥이 떨어져서. 그래서 온전히 이 대만 청설만 먼저 봤고 그랬으면 좀 감상이 달랐을 수 있는데 좀 비교가 되다 보니까는 저는 조금 어쨌든 취향이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는 한국 청설이 더 좋아서 대만 청설에 대해서는 조금 서사적인 이입과 이런 게 조금 떨어졌다.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아까 그 남자 주인공 티앵커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사실은 제일 별로였던 게 티앵커가. 내가 엄마만 복장이 터진다. 아니 그것도 둘째치고 배우가 연기가 좀 너무 어색하다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신인이었기 때문에 뭐 최선이었겠지만 저 사람의 어쨌든 이 역할이나 뭔가 서사를 봤을 때 좀 순수한 사랑 이런 느낌인데 티앵커가 연기하는 거는 좀 멍청함에 가까웠다. 순수함보다는 애가 너무 띨빵한 느낌이고 거기에 약간 변태성 한 스푼이 들어간 느낌인 거예요. 저는 되게 설명 적절하다. 애가 너무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홍경 배우의 청설을 봤잖아요. 근데 홍경 배우 되게 그러니까 한국의 청설이 좀 청량한 느낌이 좀 더 많이 들었어요. 주인공들이라든지. 그래서 색감도 한국에 좀 쨍하게 그렇게 청량 이렇게 다가왔다면 대만의 청설은 조금 약간 뭔가 쨍한 느낌보다는 가을의 그런 색감? 그런 게 좀 더 많이 들어왔었던 것 같아서 여름 느낌에 조금 부합하지 않았던 게 조금 저는 오히려 그게 그러니까 대비가 돼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고 근데 좋았던 거는 그 가족의 서사를 푼 거는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좀 그 부모 역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실제 너무 부모 같으시더라고요. 그 엄마도 그렇고. 네. 오히려 한국 배우들 두 분보다 되게 더 현실성 있는 부모 느낌이라서 그 부분은 좀 재밌게 봤던 것 같고, 그 역할 있죠. 그러니까 알바한 게 저는 거기가 조금 새로웠었어요. 그러니까 청각 장애인이 그러니까 반전이 있긴 하지만 이 주인공이 어쨌든 여주인공이 청각 장애로 인식이 되잖아요. 저에게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하는 알바에 대해서 거리에서 그 동상 분장을 하고 네. 그걸로 이제 수익을 얻는 그런 알바를 하는데 청각 장애인이 저런 알바를 생각하는 게 조금 전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런 알바 자체는.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새롭다. 이런 포인트로 좀 다가왔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대만 영화들이 뭔가 그런지 몰라도 뭐랄까 그런 청량함이나 뭔가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서사를 좀 억지로 끼워 맞췄던 느낌이 저에게 있어요. 왜냐면 그 나무 분장을 하고 집 앞에 서 있잖아요. 저는 그게 조금 티죠. 약간 예쁜 서사로 보면 되게 아름답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너무 속세에 찌들었나 봐요. 그 장면을 보고 쟤는 진짜 뭐야 바보야 뭐 저러고 다니냐. 저 나무 좀 저는 좀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는 그 특유의 옛날 감성과 그런 옛날 감동, 옛날 귀여운 사랑 이런 거가 연출은 알겠는데 요즘에 저로 봤을 때는 조금 저 장면 뭐야? 약간 그런 것들이 저에게 조금 있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괜히 앞에 걸 먼저 한국 걸 봐서 아쉽다. 여러모로 많이 공감을 실패했던 게 많이 아쉬웠다. 그리고 게다가 제 발제를 보고 보느라고 반전도 이미 알아버린 상태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더 이건 조졌네. 약간 아쉽지만 또 안타까운 후기였습니다. 덕분에 리메이크 작까지 같이 봤다. 덕분에 그건 또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서 또 재밌었다. 저는 약간 변호를 하자면 저는 이 대만 영화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약간 변호를 하자면 연기가 그 티앵커의 연기가 아쉬운 점도 이해는 되긴 하는데 약간 전 그 관계의 투박함 같은 걸로 저는 좀 넘어갔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그 외국인으로서의 외국인 관객으로서의 장점이라고 할까요? 이게 만약에 저는 패스트 라이브즈 혹시 보셨나요? 네, 봤죠. 패스트 라이브즈가 저는
너무 한국말이 어눌해서 되게 안 와닿기도 했고 연기의 아쉬운 점 같은 게 되게 도드라졌었는데 일부러 뭔가 어눌하게 하는 듯한 그 자기적인 느낌? 아니요. 오히려 자연스러워야 될 것 같은데 한국인인데 말이 좀 어눌하고 막 이런 유태오 역이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언어를 못 알아들어서 그런지 연기가 그렇게 아쉽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대만 내부에서 저로서는 그렇게 막 부자연스럽진 않았다 이런 점이 있었고 저는 일단 좋았던 점은 시에나가 얘기해준 것처럼 수어에 되게 집중하는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영화라는 예술 자체가 시각적으로 뿐만 아니라 되게 음악도 많이 쓰고 원래 되게 청각적으로 되게 발달해 있는 영화 종합예술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각장애에 대해서 다루는 영화가 그런 점들을 많이 좀 제외하고 시각적인 부분이나 수어를 통해서 표현을 했다라는 게 되게 감수성 있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시도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고 근데 그래서 그런지 소리가 많이 등장하지 않다 보니까 배우들이 특히 티앵커가 굉장히 깨발랄한데 그것에 비해서 영화가 좀 차분하고 여운 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친구가 계속 막 그 톤으로 말을 계속했으면 되게 시끄러운 영화로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좀 잔잔하게 맞아. 수어로 대체하는 씬이 많았으니까 그렇게 다가왔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런 점에서 사실은 가지 언니는 이제 한국 리메이크작이 좋았다라고 얘기했지만 원작 팬들은 리메이크작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원작 팬이라면은 또 그랬을 것 같아요. 원작을 먼저 봤으면은 또 궁금하다. 약간 그 반응은 원작의 너무 외피만 가져왔다. 그 청량함과 그 여름 영화로서의 영상미는 너무 잘 살렸지만 그것만 있고 어떤 너무 그 수어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던가 어떤 감수성적인 부분들이 많이 살려지지는 못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원작 팬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잠깐 우정이랑 얘기했는데 시작하기 전에 배우의 비주얼에 훨씬 더 집중한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는 수어를 둘이 막 사용하긴 하는데 좀 더 비주얼 위주인 거는 같아요. 네, 감성보다는. 맞아요. 그리고 저는 또 좋았던 점이자 아쉬운 점이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 영화가 너무 착하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클리셰를 벗어나지 않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쵸. 사실 너무 판타지 같아요. 다 착해요. 맞아. 이런 남자가 있을 수 있나? 그런 부모가 있나? 부모가 있을 수 있나? 진짜. 이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저렇게나 전폭적으로 사랑을 주고 부모님이랑 저렇게 화목하고 맞아. 그런 여성이랑 결혼하겠다고 막 설득까지 시키고 이런 남자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나? 이거 판타지 같네. 이런 생각이 좀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했었고 근데 동시에 저도 그 자매 이야기가 되게 좋았는데 저도 자매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단순히 어떤 그 돌보는 가족으로서만 등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장애를 가진 인물이 네가 그렇게까지 나 신경 안 써도 돼. 나 혼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되는 장면들이 좀 장애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점들도 좋았고 그리고 거리 풍경이 되게 다양하게 등장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약간 촌스럽기는 한데 그 시절 감성으로서 좋았던 것 같고 저는 흥미로웠던 게 영화를 보는데 자꾸 커피 프린스 1호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봤어요. 그 드라마가 봤지만 뭔지는 알죠? 뭔진 너무 알죠. 그거가 자꾸 생각나서 봤더니 시기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만이랑 한국이라는 전혀 다른 국가인데 이렇게 같은 시기라고 해서 비슷한 감성이 있다는 게 좀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또 아쉬웠던 것은 사실 옛날 영화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빠한 부분이 있어요. 막 목욕하러 옷 갈아입으러 들어갔는데 그 상상하고 장면 나 정말 좀 그랬어. 그거 좀 빠았긴 한데 근데 그래도 넘어간 거는 빠한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까지 이 여성에게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게 기본적으로 여성향 로맨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좀 넘어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는 이따가 결말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그게 좀 찝찝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따 얘기해보는 걸로 하고 네. 그리고 또 수어를 너무 잘하지 않아요? 그게 약간 개연성이 좀 떨어진다? 남주가 저렇게까지 수어를 잘하는 게 그냥 뭐 중간에 선생님이 가르쳐줬다? 뭐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 같아서 막 이렇게 뭐 더듬는 것도 없고 그냥 막 완전히 너무 잘해서 프리토킹이어가지고 뭐 조금 이건 역시 판타지라는 그런 지점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인상 깊었던 장면도 많았는데 사실 너무 그냥 그 청춘 로맨스 영화로서 클리셰적이지만 이렇게 설레게 하는 그런 장면들에
MSN 메신저 아이디 가르쳐 줄래요? 뭐 이런 장면 있잖아요. 진짜. 너무 그냥 풋풋한 그런 장면들 좋았고 저는 그 나무 장면 좋았거든요. 귀여웠는데. 다음에 나무하고 와야겠다.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약간 B급 정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웃기네 뭐 저렇게 푸냐 뭐 이러면서 되게 귀엽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있었고 네. 근데 이게 사실 대만 영화가 한국에서 되게 잘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좋아하는 특히 청춘 로맨스 물들이 많이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대만 영화를 한국 사람들이 되게 왜 좋아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두 네. 분은 대만 영화 감성을 좋아하시는지 혹은 이제 좋아하는 대만 영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네. 시에나부터. 저는 대만 영화 좋아하는 편이에요. 대만 영화 좋아하고 예전에 제가 20대 때 대만 영화가 막 갑자기 유행했던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도 그때 막 봤던 것 같고 그런데 대만 영화는 그 특유의 뭔가 잔잔하고 따뜻한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큰 반전이나 사건이 없어도 그 인물들의 감정을 천천히 쌓아서 스며드는 뭔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주인공 이슈가 좀 있긴 한데 너무 좋아했던 영화여서 나의 소녀시대라는 영화 저 이 영화 되게 좋아했거든요. 너무 재미있게 잘 봤어요. 이 영화가 좀 학창 시절의 첫사랑의 설렘과 그리고 캐릭터 설정도 저는 되게 재밌게 봤고 영화 속 분위기나 모든 게 되게 다 너무 재미있게 봐서 저 이 영화 2번인가 봤었거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 남자 주인공이 왕대륙님이 좀 큰 이슈가 그래요? 있습니다. 좀 품을 수 없는 이슈가 품을 수 없어? 아웃이야? 거의 뭐 범죄자의 수준의 이슈가 있는 영화여서 네,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대만 영화를 좋아하는 게 그 각 나라마다 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향이나 도시의 분위기가 만들어내는 고유의 감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대만 영화가 좋게 느껴질까 생각해 보면은 전 개인적으로 대만 사람들의 정서가 좀 동양권 중에서 우리나라랑 가장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은 감정 표현이 좀 과장되거나 다소 극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잘 공감하고 잘 나가다가도 막 갑자기 막 하이! 막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듣다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막 과한 예절이 저는 뭐야 막 이러면서 거리감이 좀 확 들 때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대만은 그런 면에서 저는 가장 무난하고 좀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대만 그 도시 자체가 주는 좀 빈티지하고 약간 느릿하지만 촌스러운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좀 우리한테 약간 향수를 자극하는 정서로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해요. 마치 뭐 시간의 속도가 조금 느렸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특히 과거의 감성을 그리워하는 세대들에게는 그 대만 영화가 그런 잊고 지낸 감성을 좀 이렇게 꺼내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좀 찾기 힘든 정서가 대만 영화 안에는 여전히 잘 살아있어서 한국 관객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대만 영화가 좀 힘들이지 않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영화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지 언니는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결정적으로 저는 이렇게 대만 영화를 안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목 뭐 유명한 것들은 아까 전에 나왔던 나의 소녀시대라든지 뭐 말할 수 없는 비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뭔가 들어는 봤는데 제가 한 번도 트라이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약간 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뭐 봐도 뻔할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봐야 되는 우선순위에서 지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비밀도 너무 유명해서 언제 한번 봐야지 일단은 킵해놔요. 근데 일단 다른 거에 밀리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근데 그게 이 대만 영화의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매력인 게 시에나가 말했던 것처럼 부담 없이 편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처럼 작법이 조금 흐트러지지 않고 어쨌든 클리셰적으로 흘러가는 것들이 되게 그냥 머리 안 쓰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볼 수 있잖아요. 감성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매력인 동시에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뭐 어차피 봐도 그런 뻔할 거야라는 것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게 되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많이 보질 못해가지고 이게 조금 아쉬운데 네. 어쨌든 되게 잔잔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여운이 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리고 풋풋함. 요즘 한국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청설의 리메이크도 그렇고 가져왔는데 깊숙한 정서는 가져오지 못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고 한 것처럼 한국 영화가 좀 비주얼 위주로 많이 흘러가는 반면에 아직까지 조금 더 정서적인 것들을 품고 가는 게 대만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허기를 달래는 용도가 아닐까? 그래서 인기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제가 그 예시로 그때 네. 대만 영화들을 잔뜩 한번 적어놨었거든요. 네. 보셨죠? 그리고 한국에서 유행했던 영화들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그냥 한번 살펴보면 뭐 남색 대문, 말할 수 없는 비밀, 청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타이페이 카페 스토리, 나의 소녀시대, 장난스러운 키스, 상견례까지 이게 로맨스 영화들이 좀 흥행했던 영화들이고 그 외에도 뭐 에드워드 양이나 허우 샤오시엔, 차이밍양 사실은 아주 가벼운 영화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되게 영화적으로도 그렇고 엄청 세계적인 거장들이라고 불리는 감독들의 영화들도 한국에서 많이 좀 개봉을 하고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 뭐 고령과 소년 살인 사건 이런 작품들이 저도 아직 보진 못했는데 굉장히 이건 좀 땡기네요. 오. 저 살인 사건 이런 거 좋아해서. 맞다. 이런 거는 좀 많이 한국에서도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서 이런 작품들이 있었고 저는 사실 이 영화를 고르기 전에 골랐던 영화가 있었죠. 그렇죠. 남색 네, 때문. 남색 때문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제 인생 여름 영화예요. 그 여름 영화라고 했을 때 그 청량 같은 것들을 가장 잘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궁금해. 맞아. 근데 이게 OTT에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안 그래서 나오더라고, 진짜. 없어서 이제 진행을 하지 못했는데 이 영화가 7월 30일에 재개봉을 했습니다. 지금 오. 방송일 기준으로. 어디서요? 어디서 개봉했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서울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영화관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재개봉을 했고 그래서 8월 8일에는 심지어 국내 재개봉을 맞이해서 거기 계륜미 배우의 데뷔작인데 계륜미 배우가 내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저도 너무 가고 싶은데 아마 티켓팅을 못해서 못 가겠죠? 할 수 있다. 그런 거 잘 못해가지고 못 갈 것 같지만 도와줄게. 아무튼 들으시는 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기를 바라고요. 티켓팅 전문가. 그래요. 어제 나 좀 수우파 콘서트도 티켓팅했어. 어머, 성공했지. 도움을 받고 싶은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색 때문이 2002년의 대만 로맨스 영화예요. 여기도 이제 반전이 좀 있어서 제가 막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할 건데 아무튼 그 정서와 어떤 계륜미 배우의 아름다움과 여러 풋풋함과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담겨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이고요. 저도 이제 이 대만이라는 나라의 영화가 바로 이웃한 뭐 일본도 아니고 이 대만이라는 나라의 영화가 왜 하필 한국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대만 뉴웨이브 영화라고 하는 그 영화 사조라고 해야 될까요?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역사적인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저도 막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 한국 영화 감독들 중에서 이 사조에 영향을 받은 분들이 사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시네21 같은 영화 잡지나 비평을 볼 때 많이 다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좀 접했던 것 같고 이 대만 뉴웨이브 영화는 1980년대에 등장한 대만의 새로운 영화 스타일을 이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대만에서 이 뉴웨이브 영화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주로 할리우드 영화나 홍콩 오락 영화 같은 게 그 자국 안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자국의 영화들이 그렇게 외면을 받았던 게 되게 천편일률적인 스토리 같은 걸로 인해서 그 대만 관객들의 외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어떤 자국 영화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얘기했던 에드워드 양이나 허우 샤오시엔 이런 젊은 감독들의 영화가 굉장히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이거 좀 다른데 예전이랑 이러면서 이제 뉴웨이브라고 하는 새로운 흐름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들의 특징은 다큐멘터리에 가까울 만큼 굉장히 사실적인 기록 영화의 방식으로 삶에 매달리는 보통의 민중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그 뉴웨이브에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영화들도 좀 잔잔한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사실적인 묘사들이나 롱테이크, 현장 녹음 이런 어떤 주제와 기술적인 요소 모두에서 기존의 대만 영화들이랑 다른 변화를 만들어냈던 것이 뉴웨이브 영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표적인 시작이 어떤 흐름의 출발을 일으켰던 작품이 광음 적고사라고 하는 1982년 작품이라고 해요. 저도 못 봐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긴 어렵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 어쨌든 그런 흐름이 출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또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상황이랑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이런 대만 안에서의 흐름들이랑 별개로 대만 안에서는 1986년에 스크린 커터제가 폐지가 되면서 자국 영화보다 이제 산업적으로 수입 영화에 되게 관심을 많이 주는 방식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대만 영화가 국내에서 이제 그 대만 국내에서 설 자리를 잃은 것은 물론이고 이제 각종 영화제에서 수상하면서 호평을 받은 감독들까지도 대만 안에서는 투자를 받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영화의 위기가 찾아왔다 뭐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물론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그보다는 좀 나아졌다라고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중국과 그 대만의 외교적 관계라던가 이제 중국이라는 너무 거대한 영화 시장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대만 영화 시장은 지금까지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또 대만 뉴웨이브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이야기한 부분이 있다면 또 댓글로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찾아보면서 약간 한국의 영화 산업이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만 영화가 그렇게 무너졌던 게 어떤 천편일률적인 스토리들로 인해서 관객들의 이제 외면을 받고 근데 한국 영화들도 사실은 맞아요. 훌륭한 감독님들 많은데 그런 감독님들 다 투자 못 받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영화들은 아직도 느와르와 너무 보기 싫은 영화들이 사실 너무 많잖아요. 자연스럽게 또 관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막 서브스턴스나 되게 훌륭하지만 비주류한 영화들이 한국 관객들의 많이 선택을 받는 거 보면 시장이 없는 게 아닌데 분명히 한국 영화들이 너무 죽고 있는 것 같아서 제대로 이제 좋은 영화들이 많이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위기를 참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 한국 영화가.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실패에 너무 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맞아요. 기존에 성공했던 뭔가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게 요즘 추세인 것 같고, 특히 맞아요. 그러니까 웹툰이나 이런 사랑받았던 작품을 영화화하거나 이런 것들도 많아지는 게 어쨌든 인기라는 것들의 보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패해서 그 리스크를 감당하는 게 특히 한국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걸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실험적인 거에 너무 닫혀있죠. 그렇기 때문에. 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워요. 맞아요. 그리고 더해서 아까 시에나가 정서가 약간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도 뭐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던가 아니면 약간 근대화 과정에서 약간 도시화라던가 고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약간 정서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한국 영화 중에 남매의 여름밤이 이 대만 뉴웨이브를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작품으로 꼽혔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전 작품들 중에서 이전 그 영화들 중에서는 이창동 감독이 대만 뉴웨이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영화에 대한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또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제 스포주의입니다. 삐뽀 스포주의. 그래서 대반전이 후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영화에서. 진짜 어떻게 보셨을지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 대반전이 뭐냐 하면 양양이 청각장애인인 줄 알았으나 아니었습니다. 놀랬지. 띠디디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언니랑 수어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관객들도 당연히 청각장애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청각장애인이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티앵커도 이 사람이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어떻게 사랑을 이어갈 것인가 관계를 이어갈 것인가 막 이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결국은 아니게 되고 뭐 이렇게 사랑에 골인하게 되는 결혼에 골인하게 되는 그런 걸로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이런 반전에 대해서 뻔하다 뭐 미리 나는 알고 있었다 혹은 깜짝 놀랐다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네, 저는 알고 있었고요.
사이적으로. 유유. 제가 언제 말을 입을 뗄까 그것만 계속 이렇게 보면서 관찰했던 1인이었고요. 너무 늦게 입을 뗐다. 아 근데 그런 반면에서 저는 이 반전이 조금 저에게는 약간 아쉬웠다. 아쉽고 뭔가 이 영화의 모든 서사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모든 감정선을 그냥 꽝 무너뜨리고 펑 터뜨려버리는 파괴적인 요소가 아니었나? 저는 오히려 그렇게 그러니까 반전으로 인해서 좋아져야 되는데 이런 반전이 하면서 더 좋다 이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영화에 좀 반감을 제공하지 않을까? 저에게는 좀 그런 요소가 있었던 게 어쨌든 간에 청각장애인 소녀와 비장애인 그 남성의 이야기를 그린 뭔가 그런 서사고 어쨌든 청각장애인을 대하는 그냥 비장애인 사람들의 그러니까 부모들이라든지 이런 태도 그래서 따뜻해 뭔가 이런 감성으로 가지고 가다가 갑자기 이 친구가 말을 해. 나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친구는 그러니까 비장애인이었던 건데 뭔가 내가 가지고 갔던 이 친구가 청각 장애가 있을 때 그 감성이 확 깨지는 결국에는 비장애인이네. 뭔가 이런 느낌? 그런 게 좀 있어서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반전으로 알고 봤으면은. 그런데 그 뒤에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크게 해석이나 뭔가 이렇게 서사가 더 부여되지 않고 거의 마무리에 그게 되다 보니까는 네. 이 아이가 왜 그랬을까가 완벽하게 이해되기 조금 물론 이제 가족들이 다 언니가 청각 장애가 있어서 자기도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게 그게 조금 나는 거기까지가 이해가 안 되는 느낌인 거죠. 이 친구가 왜 굳이 그렇게 청각장애인 척을 했을까? 물론 티앵커가 청각장애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뭐 해줬던 것 같기는 한데 약간 마지막에 이 따뜻한 이런 사랑 거기가 뭔가 그냥 결국에는 그냥 비장애인의 사랑인 거야? 이렇게 그냥 마무리가 되는 아쉬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모르다가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상상도 못하다가 근데 후반부에 수영장에서 티앵커가 양양 바로 뒤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양양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바로 뒤에서 가까이에서 말을 하는 거니까 어렴풋이 들린 건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완전히 들리는 게 아니더라도 뭔가 감각적으로 그냥 뉘앙스를 느꼈겠거니 했어요. 왜냐면 눈물을 흘렸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비장애인이었다는 설정이 나오는 건데 저는 그 순간 조금 당황했어요. 되게. 네. 그걸 그냥 안 물어봐서 말을 안 했다고? 이게 저한테는 약간 좀 공감이 안 다가와서 되게 그 캐릭터를 이해해보려고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언니랑 수어로만 대화를 하고 자라서 그게 익숙해졌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수어가 자신의 일의 언어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굳이 말을 할 필요를 못 느꼈을 수도 있겠구나 싶기도 하면서 막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언어 중심의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대만에서의 분위기는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수어를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언어 중심의 세상에서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는 건 일부러 감춘 것이 아니라면은 약간 그거를 완전히 공감하기는 좀 어려웠고 그쵸. 그리고 그 부분이 조금 이제 결말이 그 부분이어서 아쉬웠던 게 그러면 결국에는 청각 장애인과의 사랑이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건가? 다행으로 끝을 내는 건가? 그런 좀 무슨 의미지? 약간 그렇게 생각이 됐고 그래서 저는 좀 그 부분을 뭔가 비장애인 간의 사랑이어도 괜찮은데 서사적으로 조금 더 풀어줬다면은 이해가 쉬웠을 것 같은데 맞아. 그냥 안 물어봤으니까 말을 안 했다라고 그걸 이해하기에는 감정적으로 연결이 조금 힘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뒤에가 와장창. 그래서 뭔가 뒤에서 약간 저도 반전을 받아들이는 감정이 좀 흐릿했다. 네, 약간 그 정도로 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한국 것도 봤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걸 느꼈는지 뭔가 부모님의 서사를 좀 넣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양양 역할인 여름이는 네. 온 가족이 다 청각장애예요. 엄마, 아빠, 동생, 이번에 동생으로 나오거든요. 수영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엄마가 너까지 청각장애인으로 살지 않아도 돼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거기서 설명을 길지 않았나? 네, 그 부분에. 우정은 어땠어요? 저도 일단 그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보자면 네. 언니밖에 없었잖아요. 이 친구가 양양이 자기 인생에 언니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 그냥 수어 세계에서 이 친구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고립돼서 살고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녀의 더 세상이 네. 그냥 수어의 세계여서 더 그냥 티앵커가 수어로 자기한테 말을 걸었을 때 그냥 청각장애인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정도로 생각했었고 그 반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도 예상하지 못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쉽다. 나도 놀랬어야 됐는데. 아유 미안합니다. 스포줄 날렸어야 됐는데 아무튼 깜짝 놀라서 혼자서 밤에 보다가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안 다물어져가지고 뭐야 이렇게 전개된다고? 그러면서 봤었고 이제 그러고 보니까 앞에서 좀 복선들이 있었더라고요. 막 언니랑 대화하는 장면에서도 뭐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연애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다른 식으로 이해를 했으니까 그쵸. 그 전에는 티앵커와 자신의 그걸로 생각을 받아들였는데 근데 아니었던 게 이제 뒤늦게서야 퍼즐이 맞춰지면서 반전 그 자체로서는 사실 괜찮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 결말 괜찮을까? 이런 좀 찝찝함과 우려스러움이 남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비장애인들의 사랑 얘기였구나. 우리 한껏 그 장애인과의 사랑 이야기에 그 몰입해 왔는데 그렇지. 갑자기 몰입이 탁 깨지면서 약간 허탈? 이렇게 왕왕왕왕왕 약간 이런. 그래서 약간 그렇게 갑자기 애정신으로 막 펼쳐지는 게 결국 청각장애인 비정애인만 사랑할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객들의 평을 찾아봐도 되게 좋았다, 감성적인 면에서는 좋았다라고 하면서도 다들 엄청 호평을 하진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마 좀 아쉬움은 많이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미리 준비했던 질문은 아닌데 극 중에서 이제 그래서 수영장에서 티앵커가 마음을 고백하고 나서 결국은 둘이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부모님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양양이 이렇게 만나야겠다 이 친구랑 결심을 하게 된 게 그 음성을 들어서 이 친구가 청각장애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였을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이제 그 마음을 진심을 전달받게 돼서일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전 그냥 아름답게 해석하려고요. 네, 그리고 이 친구가 그 전까지는 되게 장난처럼 한다고 느꼈을 수 있잖아요. 양양 입장에서는. 근데 그 음성으로 되게 와닿게, 그러니까 본인도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음성이 전달되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더 마음에 와닿아서 마음이 열리지 않았나. 그러니까 비장애인이라서 마음이 열렸다라면 너무 감성 깨지니까. 네. 맞아요. 저도 비슷한 것 같은 게 그 전에 계속 밟아온 단계가 엄청 티앵커가 이제 노력을 해왔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제 밀어낸 상태였는데 수영장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정말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렇게 결심을 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티앵커 입장도 이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티앵커도 그러니까 본인은 몰랐지만 그러니까 양양이 티앵커가 내가 청각장애가 있다고 아는구나라고 그때도 이제 본인도 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구나 뭐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 저도 그런 진심 때문이라고 믿고 싶기는 한데 달리 보여요? 오히려 현실적으로 언니를 계속 돌보는 동생의 입장에서 그치. 얼마나 지쳤을 겸 지쳤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 내가 연애까지도 또 청각 장애인과 할까? 뭐 이런 한켠에 그런 게 어떤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좀 슬프게도 비장애인이었던 것이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치, 현실적으로 사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긴 했었고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것이 그 영화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둘 다 표정이 되게 좋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은 그 수어 해설 같은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하면 해설해 주시는 분들이 그 제스처나 표정을 굉장히 잘 쓰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감성이나 정서를 되게 잘 전달하시기도 하고 해서
그런 게 되게 다른 영화들과 차별점으로 등장하기도 하는데 혹시 두 분은 그런 수어에 대한 뭐 배웠거나 배우고 싶었거나 뭐 어떻게 알게 됐다거나 이런 경험 같은 게 좀 있을지 그런 게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일단은 요즘에 예전에 그 뉴스 같은 거나 뭐 그런 거 봤을 때 이렇게 옆에 수어 같이 나오는 그런 걸로 좀 되게 자주 접했었던 것 같고 제가 예전에 코다 방송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제가 어쨌든 청각 장애가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 옆에 수어 통역사분이 같이 제 거를 좀 이렇게 수어를 해주시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제 얘기를 타자로 쳐주시는 선생님까지 이렇게 다 해가지고 강의를 대상으로 한 두세 번 정도 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되게 가까이서 좀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일반 강의와는 다르게 조금 말을 좀 더 천천히 해야 되는 게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예, 저희가 타자 하시는 분도 그렇고 이거를 바로바로 옆에서 그 수어로 해석해 주시는 통역해 주시는 분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박자를 맞춰주는 배려가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생각보다 되게 수월하게 이게 좀 잘 이루어져가지고 아 이게 수어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확실히 언어의 확장이라는 게 우리가 영어, 뭐 중국어, 일본어 이런 거 배워도 어쨌든 나의 영역이 확장이 되는 것처럼 수어 역시 진짜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배워두면 진짜 확장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경험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분들도 어느 정도 입도 읽고 좀 하다 보니까 통역사분이 안 계셔도 저희가 하는 것에 어느 정도 이렇게 알아듣고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청각장애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된, 열리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저는 청각장애인이랑 이제 직접 소통을 해보거나 실제로 만난 적도 제가 인식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딘가에서 스쳐 지나간 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알아채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어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야겠다거나 크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지언니가 말했던 코다 그 원작 영화, 프랑스 영화 미라클밸리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몇 번 보면서 아, 수어가 단순히 뭐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언어구나라는 거를 그때 좀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좀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예전에 수지님 나오는 안나 드라마에서도 그쵸. 수지 그님이 이렇게 수어를 그때 해서 그때도 그거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소통을 위한 몸짓이 아니라 언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이제 어디 배울 때도 마땅치 않고 그리고 또 내가 청각 장애인을 직접 접하지를 않으니까 맞아. 이게 내가 그냥 생각에만 머물고 딱히 이렇게 실천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 저희 코다 영화 했을 때도 네. 그 했던 우리 세 명 다 수아 배우고 싶다, 수아 배우고 싶다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도 비슷하게 뭐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은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경험으로서는 사실 제가 해볼 일은 없고 이제 그보다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수어로 공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요? 네, 반에서 다 같이. 그래서 그때 되게 열심히 연습했던 기억과 뭔가 수어에 대한 어떤 진지한 생각보다는 손으로 말을 한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흥미로워서 되게 흥미롭게 배우면서 오랫동안 기억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나이가 조금 들었을 때, 그때가 초등학생이니까 중학생 될 때까지도 뭔가 다시 복귀해 보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좀 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시민단체 다니다 보니까 시민단체에서는 행사를 할 때 수어 해설을 되게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쓰는 그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많이 그 수어 해설을 요청드리는 지원 요청드리는 그래서 AUD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그 수어 해설을 해주시는 곳이 있어서 많이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그런 수어 해설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 청각장애인분이 거기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지만 일종의 가시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계속 드러내는 작업으로 우리가 청각장애인이 있든 없든 이런 또 다른 언어가 제공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작업으로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배우고 싶다고 생각을 했던 게 어쨌든 네. 우리가 외국어를 되게 배우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면서 수어는 못하는 게 좀 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좀 내가 사회적으로 선택한 거구나 이 언어를. 그러니까 외국어라는 언어는 내가 어떤 사회적으로 더 힘이 있는 언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위해 선택한 거고, 똑같이 청각장애인이랑 소통 못하는 건 똑같은데 내가 그걸 배우려고 시도를 해보지 않았던 건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이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오케이. 외국어니까 약간 스펙의 영역이라면. 그쵸. 네. 수어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언어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그럴 겨를 생각해볼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서 계속 배우고 싶다고 생각을 했으나 아직까지도 배우지 못했다. 근데 배울 만한 그런 데가 있어요? 난 그것부터가 좀 찾기가 어렵더라고.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이야기도 한번 나눠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의 부제가 여름 영화 시즌이 돌아왔다잖아요. 그래서 여름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네. 이제 여름 영화 하면 일단 어떤 영화가 떠오르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어떤 영화에 우리는 여름 영화라는 이름을 붙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름에 개봉했다고 여름 영화는 아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그 여름 영화를 여름 영화답게 만들어주는 키워드는 뭘까? 뭐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일단 저는 예전에 제가 또 너무 좋아해서 다룬 영화죠.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을 여름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모든 게 다 담긴 느낌? 청량함도 있고, 왜냐하면 소년소년의 그 티모시의 청량함과 그런 맑음도 있고. 그러니까 여름 영화 키워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저는 여름 영화도 뜨거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난주에 했던 렛미인이라는 공포, 서늘함, 시원함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짜릿함 뭐 요런 요소들을 좀 생각해 봤는데,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은 그 중에서도 청량함과 그 뜨거운 열기, 그리고 그 보여지는 그 햇빛의 강함도 느껴지지만 영상에서 주인공들의 감정선도 좀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뜨거움을 담고 있는 그 폭발하는 감정의 열기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이 여름 영화에 나는 계속 생각이 난다. 배경도 그렇고 두 사람이 뭔가 수영장에 있는 장면이라든지 그 장면은 또 시원함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의 집합체가 그 영화가 아닐까.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름 영화라고 말하는 것들은 정말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청량함, 뜨거움, 시원함 등등. 그러면 콜바넷 말고 한국 영화 중에는 딱히 없을까요? 한국 영화 중에서는 생각을 좀 해볼게요. 네. 그럼 시에나 그동안. 저는 한국 영화에서는 리틀 포레스트가 생각나거든요. 네, 이 영화의 계절이 여름만 나오는 건 아닌데, 그치? 저는 이상하게 그 계절이 여름이었던 그 영화 속의 장면들이 생각나요. 뭐 막 냇가에서 고동 잡다가 막 앉아서 술 마시고 수박도 먹고, 맞아. 그리고 막 토마토가 그 쨍하게 빨갛게 익어서 막 먹는 그런 모습이나 뭐 초록초록한 산의 모습이나 막 풀벌레 소리 이런 게 약간 도시를 벗어난 여름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는 것 같고요. 해외 영화에서는 저는 맘마미아가 그냥 딱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맞네. 청량한 네. 파랑색.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나는 어떤 영화를 여름 영화라고 생각할까 좀 생각을 해봤더니 조금 조건이 살짝 까다롭긴 하더라고요. 일단 영화 속에 여름 배경이 한 번은 등장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너무나 내가 감정을 많이 소비하지 않고 볼 수 있게 좀 그냥 재미있게 좀 풀어지는 단조로운 플롯이 오히려 좀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물이 한 번은 이제 꼭 나와야 된다라는 건데, 뭐 물속에 들어가거나 바닷가에 가거나 수영장이 배경이 되거나 뭐 물싸움을 하거나 이렇게만 해도 여름의 감각이 확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청각적 요소랑도 연결이 되는데, 이제 물소리 들리는 거. 맞아요. 그럼 계절감이 좀 확 살아나는 것 같고, 이런 게 모두 어우러졌을 때 좀 여름 영화라고 딱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까 그 해외 영화로는 얘기했던 남색 네. 때문이 있을 것 같고, 국내 영화로는 뭐니 해도 8월의 크리스마스 맞아. 그런 영화를 꼽고 싶은데, 이제 뭐가 여름 영화일까를 생각했을 때 여러 생각들이 들었어요. 일단은 네. 햇살, 그리고
좀 노출이 있는 살색, 그리고 땀, 녹색 이런 것들이고 얘기해준 것처럼 물도 있을 것 같고 이런 키워드를 막 생각을 하다가 이 공식들이 청춘 영화의 공식이랑 겹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맑고 네, 뭔가 청량함, 네. 밝음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겹쳐서 아 그래서 뭔가 여름 영화 중에 청춘물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비틀어서 노년층의 여름 영화 그리고 청춘들의 겨울 영화 별로 안 떠오른다. 진짜 안 떠오르는데요? 그쵸? 화가 떠올라요. 그런 게 좀 저도 흥미롭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청춘의 겨울 영화가 되면 보통 약간 어두운 좀 비행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다루거나 이렇게 가버리니까 확실히 그거 생각나는데요. 저거 소공역 약간. 근데 소공녀도 약간 겨울 그 막 자취방에서 오들오들 떨고 이런 장면은 겨울인데 그러다가 여름이 돼서 텐트를 치고 바깥에서 한강 근처에서 막 있잖아요. 아 마지막 장면. 네, 그런 건 또 여름이어가지고 사실 뭐 족구왕 이런 것도 되게 여름스러운데 청춘 영화고 그래서 그 둘이 경식이 되게 겹치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분은 혹시 이런 계절에 맞는 영화들을 좀 챙겨보는 편이에요? 아니면 별로 신경 안 쓰고 영화를 보는 편이에요? 신경 안 쓰는 듯한데 그 계절에 고르는 영화를 보면은 계절성 영화가 되더라고요. 결국은 뭔가 겨울에 붕어빵이 나도 모르게 땡기듯이 그게 계절마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요런 지금 습도와 요런 온도에는 조명. 뭔가 이게 싹 그렇지. 이게 싹 땡기는 거야. 내가 그런 DNA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좀 되더라고요. 저는 좀 쫄보다 보니까 계절에 맞춰서 이제 고르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아예 특정한 장르를 못 보니까 여름이라는 계절에 나오는 그런 영화들은 그닥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이기도 공포가 해요. 많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내가 장르에 따라서 그때마다 보고 싶은 그런 작품을 선택하는 편입니다. 저는 굉장히 신경 쓰는 편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항상 영화를 찾아보는 사람으로서는 뭔가 영화를 볼 핑계가 좀 필요하다고 해야 될까? 영화를 계속 찾아보는데 네. 오늘은 무슨 영화 보지 하면 오늘은 여름이니까 여름 영화 볼까? 오늘은 뭐니까 뭐 볼까? 명분이 필요하구나. 네, 저는 항상 그런 게 필요해요. 졸업식 시즌이면 졸업 영화 보고 뭐 이런 게 저는 좀 있어가지고 그럴 때 계절이 아주 좋은 핑계가 돼서 이제 막 여름에 진입했다? 그럼 여름 영화로 시작하고 여름이 끝나간다? 더 부지런히 여름 영화 보고 되게 재밌다. 그리고 여행을 가면 만들어야겠네. 여행을 가면 그 지역 영화를 좀 챙겨본다던가 겨울이 되면 겨울 영화를 보고 내 마음이 말랑하면 말랑한 영화를 보고 내 마음이 경건하면 경건한 영화를 보고 이런 게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계절 영화를 되게 챙겨보는 편이고 다른 분들은 좀 어떤지 궁금해서 또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어떤지 또 의견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마지막 네. 질문으로 청설이 이게 좀 오류가 있는데 청설이 저는 되게 유명한 고전 로맨스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결과적으로 알고 보니 그렇게 유명한 영화가 아니었다는 걸 좀 알게 됐지만 아무튼 저에게는 되게 입소문이 강한 영화였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영화들 중에서도 네. 입소문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만큼 좋은 영화가 있고 입소문보다 이게 왜 이렇게 유명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입소문만큼 좋은 영화, 입소문보다 별로였던 영화, 베스트와 워스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입소문만큼 좋았던 고전 로맨스는 비포 선라이즈였어요. 네. 득보에서 이제 같이 제가 다뤘던 적이 그때 참여해서 있었는데 저는 그때 이야기했지만 비포 시리즈 중에서 그 첫 번째 선라이즈가 가장 좋았었거든요. 기차에서 만난 두 청춘이 하루를 보내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제가 느끼기엔 말 그대로 딱 고전 로맨스의 정석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뭐 사건이 벌어지진 않지만 그들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딱 청춘을 그려놓은 것 같아서 이제 비포 선라이즈가 저에게는 좋았던 고전 로맨스였고 개인적으로 좀 워스트라고 생각하는 영화는 내 머릿속에 지우개를 꽂고 싶어요. 네. 이 영화가 되게 한때 인기가 많았고 또 대사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이거 할라 그랬죠, 가시 언니. 자꾸 연기해요. 그래서 이 대사가 되게 로맨틱한 명대사로 엄청 많이 패러디가 됐었잖아요. 근데 저는 정작 영화 처음 봤을 때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인지 실망도 굉장히 컸었거든요. 캐릭터 설정이 저는 너무 별로였다고 생각 드는 게 그 정우성 님이 맡은 배역이
제 기억이 맞다면 거칠어도 너무 거친 남자로 나왔었고 손예진님은 되게 섬세한 그런 공주님 같은 분으로 나왔는데 손예진님이 정우성님을 그냥 무작정 좋다고 따라다녔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부터 이해가 안 됐어요. 얼굴이 매우 멋지시긴 하지만 그걸 다 빼고 나면 뭐지? 왜 그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지? 그냥 조건이 약간 너무 그 얼굴을 빼고 봤을 때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래서 뭔가 남성이 전형적으로 바라는 판타지 로맨스, 남성이 바라는 여자가 나를 완전 좋아했다가 여자가 아플 때는 내가 희생을 해서 뭐 일으켜 세워준다. 약간 그런 불편했던 좀 기억이 있습니다. 네. 가지 언니는요? 저는 일단 입소문만큼 좋았던 영화는 노트북이라는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네. 워스트 영화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로맨스는 딱딱 잘 골라서 잘 봤던 것 같아서 워스트는 아직은 없었다. 저는 베스트 영화는 러브레터.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사실 네. 그 오겐키 데스카가 너무 많이 오마주가 되고 패러디가 돼서 네. 사실은 기대 안 하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좀 오글거린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보니까 그 부분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좀 좋았어가지고 되게 좋은 영화였네라는 생각을 했고 워스트는 접속. 그때 후아유 할 때였나요? 누가 시에나가 접속을 비슷한 영화를 추천을 해줬던 것 같은데 시에나가 아닌가?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또 접속도 추천을 받아가지고 봤는데 감성은 비슷한데 저도 약간 그 전도연 캐릭터에 별로 몰입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좀 바람피는 설정이어가지고 약간 저는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들으면서 생각난 게 아까 나의 소녀시대 얘기를 했는데 저는 나의 소녀시대가 굉장히 별로였어가지고 저는 그 왓챠 별점 매기는데 1점을 줬더라고요. 그냥 다른 건 아니고 조금 그 일진짱의 설정이 좀 오글거려가지고 맞아요. 네. 그런 건 있죠. 맞아요. 그래서 또 호불호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입소문에 대한 영화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듣보영화 인스타그램 아이디입니다. db.movies db.movies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영화는 또 다음 주에 재밌는 영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녕. 안녕. 안녕.